2023년 캐나다는 기록적인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불길은 도시를 집어삼켰고 연기로 뒤덮인 하늘은 전 세계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했고 캐나다 정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재난 대응 역사상 최초로 산불 전담 긴급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총 154명, 역대 최대 규모의 소방구조구급 전문 인력이 캐나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국 구조대는 불이 붙은 산속으로 뛰어들어 직접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길을 돌파하며 눈앞에서 번지는 불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국하는 날,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가 직접 한국 수송기 앞에 서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국경을 넘은 우정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뉴스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말 캐나다 북서부 엘버타주에서 시작된 산불은 불과 사흘 만에 통제불능 상태로 번져버렸어요. 뉴스 화면 속 붉은 하늘과 검은 연기가 지평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숲이 재가 되었고 마을 전체가 대피령에 휩싸였어요. 헬기에서 찍은 항공 영상에는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번 산불은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규모입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만 1,000명이 넘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너머로 소방관들이 쓰러지고 헬기가 물을 뿌리고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채 도망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불길은 시속 60km의 속도로 번졌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방관들은 48시간 내내 불과 싸웠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건 캐나다만의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공동의 위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서 소방대가 국경을 넘었고 호주에서 산불 전문가들이 날아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구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소방청은 역사상 최초로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한 긴급구호대를 편성했습니다. 154명, 헬기 조종사, 산불 진화 전문가, 구조대원, 응급의료진까지 포함된 대규모 파견이었어요. 인천공항, 화물청사,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군용 수송기 앞에 주황색 방화복을 입은 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산불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해 캐나다로 향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와 함께 숨 쉰다는 증거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세계가 우리를 도왔듯 이제 우리가 세계를 돕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고 누군가는 묵묵히 장비를 점검했어요. 대원들은 하나둘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무거운 장비와 함께 좁은 기내에 앉았어요. 엔진 소리가 굉음처럼 울렸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 35살, 대한민국 소방청 산불구조대 소속 7년 차 대원이었어요.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맥주 한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어요. 준호 형은 좀 쿨한 편이지. 근데 일은 제일 잘해. 후배들은 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체력 훈련을 시작했고 장비 점검은 3중으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침착했어요. 불길이 사방에서 덮쳐와도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참 믿음직스러워요. 저 사람이 있으면 왠지 안심이 돼요. 동료들은 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가 밤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견 명단 발표가 있던 날 저녁, 준호는 사무실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4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중간쯤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지만 준호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원룸,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손은 굳은 살로 두꺼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였어요. 준호는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편지.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캐나다로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준호야, 아빠는 캐나다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올게. 벌목 일이라는데 돈을 좀 벌 수 있다더구나. 내 대학 등록금이랑 엄마 병원비 마련하려고 가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참 좋더구나. 이번에 계약 끝나면 한국 돌아와서 편하게 살자. 언젠가 아빠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도 크면 그런 사람이 되렴. 남을 돕는 건 멋진 일이야. 아빠가 곧 돌아갈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준호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캐나다 벌목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가 15살 때였어요.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회사 측에서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라는 간단한 통보만 보내왔어요. 보상금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어 했던 일, 남을 돕는 일. 아버지, 제가 대신 가볼게요. 준호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2023년 6월 2일, 밴쿠버 국제공항. 13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하늘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캐나다 소방청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방화복은 그을음으로 새까맸어요. 당신들이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캐나다 소방청 책임자가 준호를 포함한 대원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소나기에 힘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 팀장이 물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우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대원들이 48시간째 교대 없이 일하고 있어요. 쓰러진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투입 가능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대원들은 임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붉은 하늘이 보였고 멀리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침낭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 낡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 어디쯤일까?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한국 구조대는 엘버타주 북부 산악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트럭 10대에 나눠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차창 밖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들이 검은 뼈대만 남긴 채 서 있었고 땅은 채로 뒤덮여 있었어요. 동물 사체도 보였습니다. 저기 누군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멀리서 붉은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기 기둥이 수십 개나 솟아올랐어요. 이 시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검은 연기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시야는 10m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었습니다. 방화복을 입었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어요. 저기 봐, 저 마을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어. 캐나다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급히 짐을 싸고 있었어요. 출동한다. 전원 준비. 팀장이 외쳤습니다. 준호는 방화복을 단단히 여미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불길은 나무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불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어요. 방화선, 구축, 빨리. 한국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체인톱으로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물을 뿌렸어요.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땀이 방화복 안을 적셨어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준호, 저쪽 능선 확인 좀 해줘. 혹시 고립된 주민 있는지 살펴봐. 팀장이 소리쳤어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발밑에서 타다 남은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위가 너무 조용했어요. 불타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연기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예장. 고립된 할머니 구조 예상치 못한 연결의 시작. 준호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팀장님, 생존자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북쪽 능선 300m 지점. 즉시 구조 들어갑니다. 알았다. 조심해. 일단 상황 파악하고 위험하면 대기해. 하지만 준호는 대기할 수 없었어요. 뒤쪽에서 불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순식간에 이곳까지 번질 게 분명했어요. 그는 연기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무 사이로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은 통나무집이었어요. 오두막 앞 계단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어요. 얼굴은 연기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옷은 재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혼미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구조대원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지금 떠나야 해요. 곧 이쪽까지 불이 번집니다. 한국에서? 노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 등에 업히세요. 준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노인이 약하게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상기를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쪽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나무 한 그루가 불타며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불길이 뒤쪽에서 따라왔어요. 바람이 준호를 향해 불어왔습니다. 열기가 등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 후 준호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 이송합니다. 노인 여성, 연기 흡입 추정. 준호는 노인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호, 괜찮아? 동료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물 좀. 동료가 물병을 건넸어요. 준호는 헬멧을 벗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말 대단해.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노인을 바라봤어요.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한국 사람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구조대원이에요. 노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투, 그 억양 20년 전 우리를 구한 그 사람과 똑같군요. 준호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의료진이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성이 혹시 김씨 아니오? 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노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시간 후 임시 구호소. 준호는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안정되었어요. 의료진의 처치를 받고 산소호흡기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마거리 톰슨. 이 지역에서 50년을 산 원주민 출신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담요를 몸에 두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2003년이었지. 우리 마을 근처 벌목장에 한국 사람들이 일하러 왔어. 당시 캐나다 벌목 회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했거든. 그중 한 명이 김준수라는 사람이었어. 준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게 제 아버지입니다. 마거릿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내 얼굴에서 그 사람이 보여. 눈빛이 똑같아. 착한 눈. 마거릿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해 12월이었어. 한겨울이었지. 벌목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 기계 고장으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작업하던 인부 3명이 깔렸지. 그중 한 명이 우리 마을 청년이었어. 내 조카 데이빗이었어.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아무도 못 움직였어. 나무가 너무 컸거든. 2톤이 넘는 무게였지.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또 다른 나무가 쓰러질 판이었어. 마거릿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그 순간 뛰어들었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소리쳤지. 혼자서 쓰러진 나무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 마거릿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어.
기적처럼 다른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달려들었고 함께 나무를 들어 올렸지. 그 사이에 내 아버지가 조카를 끌어냈어. 데이빗은 살았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균형이 무너졌어. 또 다른 나무가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지. 내 아버지는 데이빗을 밀어내고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했어. 마거릿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목이 메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내 아버지는 우리 조카를 살렸어. 그리고 자신은 떠났지. 마거릿은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 장례식 때 마을 사람 100명이 넘게 참석했지. 모두 울었어. 고작 몇 달 일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마거릿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념비를 만들었어. 마을 입구에 내 아버지 이름을 새겨서 우리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회사는 간단한 통보만 보냈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나무로 깎은 작은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김 전수, Hero of our village. 이건 우리 마을 목수가 손수 만든 거야.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나눠 가졌지. 이건 내 것이었어. 20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어. 마거릿은 목걸이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너가 가져. 이제 너 차례니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어요. 손바닥 위에서 나무 십자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산불 진화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목걸이는 방화복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져 있었어요. 일할 때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묵직하지만 따뜻한 무게. 준호, 괜찮아? 어제 힘들었을 텐데. 좀 쉴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합시다. 준호는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거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저쪽 방화선 더 넓혀야 해. 준호, 나 좀 도와줘. 가겠습니다. 준호는 체인톱을 들고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구호소에서 마거릿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의 혈색도 돌아왔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난 거기서 죽었을 거야. 마거릿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내 아버지처럼 사람을 구하는구나.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에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어요. 남을 돕는 건 멋진 일이라고.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마거릿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 좀 더 해줄까?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 듣고 싶습니다. 마거릿은 천천히 말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 자주 왔어. 벌목장이 마을에서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거든. 주말이면 걸어서 마을에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줬지. 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아이들한테 한국 노래를 가르쳐 줬어. 아리랑이었나? 그 노래. 아이들이 따라 부르면 박수 쳐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줬지. 김치찌개였나?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마거릿은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준이라고 불렀어. 준수는 발음이 어려워서. 준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언제나 웃었고 누가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지.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고 나던 날도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못 움직였는데 내 아버지만 뛰어들었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소리쳤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마거릿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 후로 데이비, 내 조카는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운다. 지금도 자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죽었다고,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준호는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구호소 조명 아래에서 빛났어요.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거릿은 준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우릴 돕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이어진 거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산불은 서서히 진압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지만 주요 마을과 도시는 안전해졌습니다. 방화선이 구축되었고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6월 25일 한국팀의 귀국 일정이 잡혔습니다. 밴쿠버 공항 화물청사. 한국 구조대원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뿌듯해 보였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정말. 팀장이 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 돌아가면 한 일주일은 푹 쉬어야겠다.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다들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일렬로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곧이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였습니다. 총리님이 오셨습니다. 캐나다 소방청 직원이 황급히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한국 대원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팀장이 서둘러 대원들을 정렬시켰어요. 전원 정렬, 총리님 영접. 154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줄을 맞췄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 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구조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역이 즉시 말을 옮겼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적어도 3개 마을이 더 불탔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애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형제애입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총리는 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진을 찍고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생크 유소 머치. 당신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총리는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앞에 섰어요. 당신은? 총리가 준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거릿 할머니를 구한 분이시죠? 소방청 책임자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리는 준호의 손을 양손으로 꽉 잡았어요. 할머니에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김준수 씨. 2003년 벌목장 사고 희생자. 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할머니가 직접 제게 전화하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20년 전 캐나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분의 발자국을 이어줬습니다. 총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캐나다 정부 명의로 감사패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 두 분 모두에게요. 준호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총리는 준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주변 대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당신들은 캐나다의 친구입니다. 아니, 가족입니다. 총리는 마지막으로 큰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준호는 주머니 속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꽉 쥐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을. 6월 27일, 인천공항. 한국 구조대가 도착하자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들, 가족들,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웅들 환영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준호 씨, 수고 많았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팀이 빛났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익숙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 다리, 높은 빌딩, 네온 사인.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킴 전 수, 히로 어브 아워 빌러지.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오랜만에 긴 샤워를 했어요. 3주 동안의 피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목걸이를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약속 제가 대신 지켜왔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을 도왔어요. 아버지처럼. 그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가, 심지어 총리까지도.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영웅.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준호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캐나다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붉은 하늘, 타오르는 불길, 연기 속을 헤쳐나가던 순간,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달리던 그 순간, 마거릿의 눈물, 총리의 악수, 동료들의 박수,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2023년 캐나다 산불은 7월 중순에야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총 피해 면적은 15,000헥타르. 대한민국 구조대의 활약은 캐나다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양국 관계는 한층 돈독해졌어요. 마거릿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준호에게. 당신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면서 당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었고 이제 당신도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언제든 마을에 놀러 오세요.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마거릿 올림. 준호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아버지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산불 진화, 인명구조, 끝없는 훈련. 그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등을 떠밀고 있는지. 국경은 멀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